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2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확진자가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광복절날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 짚어봅니다. 법여권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자고 제안했다가 의원 세비부터 먼저 깎으라는 반발을 샀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다음 주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북상하면서 세력이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 수해 복구를 끝내지 못한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고 역시 이틀 연속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 2곳이 잇따라 뚫렸는데 전공의 파업과 맞물리면서 진료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확진돼서 1,0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확진자의 20%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어서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박자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거리두기 2단계를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가 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청 앞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1,000명이 넘는 구청 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확진되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한 겁니다. 확진된 직원은 인근 교회에 다니는데 이 교회에선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목사와 신도 2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16일 날 예배를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신자가 62명 정도 된다고 하고 목회자가 6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깜깜이 감염은 최근 2주간 20%를 넘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4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내일 새벽 0시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업소와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는 이미 한 박자 늦었다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가 먼저 터야 경제도 회복이 되는데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데. 정부는 다음 주에도 확산이 지속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당 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까지 덮쳤습니다. 한 곳은 외래 환자 진료가 중단됐고 다른 한 곳은 해당 병동이 폐쇄됐습니다. 가뜩이나 병실과 의료진이 모자란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분당 차병원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오늘 새벽 이 병원 암센터에 입원 중인 60대 환자 A씨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지난 20일 입원했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 당시 A씨가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 병동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동선을 다 분리해서 일반 환자랑 접촉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외래 환자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진료를 중단하고 병실 간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A씨는 입원 전 병원 지하에 있는 죽집에도 들른 것으로 역학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A씨의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으며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문의 여부를 상담 후 검사를 진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도 어젯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가 근무한 신관 10층 1개 병동이 폐쇄됐습니다. B씨가 담당하던 환자 17명은 각각 격리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 전남 나주의 한 워터파크에서 감염됐다던 40대 남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거짓말 때문에 워터파크에 놀러갔던 애꿎은 시민들이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방역에 혼선을 준 이 남성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시 252번 환자는 당초 전남 나주의 한 워터파크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동선 추적 결과 252번 환자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나주 중공주스파를 다녀왔다 이렇게 검사를 받았죠. 이 사람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길 간 것이 아니라 서울을 간 것이었죠. 광주시는 이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3명이 추가돼 모두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거주지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3개 시도에 퍼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통신 3사를 통해 5만여 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휴대폰으로 코로나 검사를 안내했습니다. 5만 건이 좀 넘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이 분들에게 일단 문자로 검사를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가 송부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검사를 받은 인원은 18,000여 명으로 아직 3만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경찰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교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수물 상자를 든 경찰관들이 교회를 빠져나옵니다. 교인 규모 다 확인됐습니까?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경찰관 7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1시까지 이어진 압수수색 끝에 교회 PC 등에 저장된 교인과 방문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압수물에 대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역학조사관들의 추가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신도 명부, 또 소모임에 대한 참석자 명부 이런 거를 신속히 분석해서 서울시는 확보된 명단을 분석해 검사 대상을 확인하는 한편 누락 여부를 확인해 방역 방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장직을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96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전국대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코로나 위기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역시 전광훈 목사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라는 주장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SNS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부의 방역 실패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이라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며 이들은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덮으려고 민주당과 여권이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나 안이하게 코로나 사태 1차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다가 결국 가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책임을 떠넘길 빌미를 제공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정부가 대유행 상황을 8.15 집회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제 엮여 들어간 셈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히 억울하죠. 통합당은 또 김종인 위원장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의 비난이 이어지자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충정을 폄하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보수단체 집회와 인근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정부 여당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진영 행안부 장관도 민노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당시 두 집회가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두 집회 모두 합법적인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요, 하루 전날인 14일이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두 집회 모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등 신도들 참여를 독려했고요. 민노총도 형식을 기자회견으로 바꿔서 강행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형식을 바꿔서인지 이 경찰은요, 보수단체 집회에만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바꿨다고 해도 다수가 모이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지도 한번 따져보죠. 자, 전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턱에 쓰고 연설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민노총 집회에서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네, 민주노총 참가자들은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모두 착용을 했습니다. 이 집회 전에는 발열 체크와 소독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집회 도중에는 다닥다닥 붙어서 서 있는 모습과 또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단체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장면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참석 인원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이날 민노총 추산한 2,000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신고한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도 똑같은 2,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참석 인원은 광화문 집회 쪽이 더 많긴 했지만요. 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급속한 전파가 예상되는 큰 규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회가 사실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뒤섞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민노총 집회 장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그 민노총 집회가 열린 보신각까지 858m, 도보로는 한 12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집회, 그리고 이제 보신각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 이 양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다 받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 집회에 동원된 경찰 병력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은 민노총 집회 해산 이후에 투입된 경찰들이 모두 광화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도 이동의 여지가 있지만 검사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찰은 강제 검사 대상자 특정을 위해서 광복절 당시 전화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받아갔는데요. 이 민노총 집회가 열린 보신각 인근은 구역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노총 참석자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아야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겠죠. 민주노총 측이 또 입장을 냈는데 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지만 광화문 집회와 동선이 안 겹치면 검진 대상이 아니라고 응대를 받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우선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정부가 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 방역 당국이 두 집회의 감염 위험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역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확실히 있었고 이를 통한 감염 확산의 우려. 네, 또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같은 이유라면 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야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2,000명이나 모여 있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확진자가 없다고 검사하지 말라는 건 좀 의아하게 들립니다. 네, 진영 행안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노총 노조원들은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2년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진영 장관의 말대로 정부가 민노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진영을 골라서 전파되는 건 아니니까 정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화하자고 했는데 업무 복귀 명령 발동이라는 강경 대응책도 같이 내놓으면서 의사들은 면허증을 찢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고령층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는 이틀 새 2배 넘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지만 치료할 의사가 문제입니다. 중환자실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류하고 대화를 하자면서 수도권 전공의들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곧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까지 하자 의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의료진과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SNS에는 의사 면허 번호를 공개하거나 찢으며 내 면허부터 정지하라는 반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정책들을 수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정부는 면허 정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얘기하면서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레지던트 1, 2년차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의협은 26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적용되면서 결혼식도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돼 신랑 신부들은 애가 탔지요.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 오늘 결혼식을 진행한 곳도 있는데 하객을 나누기 위한 칸막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 최대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이지만 칸막이로 절반을 가로막은 채 결혼식을 치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결혼식은 물론 피로연까지 하객 수를 50명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른 결혼식장을 둘러봤습니다. 피로연장 한복판엔 이렇게 벽이 생겼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4인석을 2인석으로 바꿔 49명에 맞게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동 접촉이 불가하고요. 천장 위까지 가벽이 설치가 되고 분리가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이제. 층별로 하객을 나눠 영상 중계로 결혼식을 치른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50분 차면 또 50분이 가시고 오늘도 그렇게 진행했어요. 결혼식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사비 대신 답례품 비용을 받기 시작한 예식장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지금 상반기 따라서 보증인원의 10%, 지금은 30%. 그럼 200이면은 지금 60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더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선 방역 수칙상 신랑 신부도 1m 이상 떨어져 사진을 찍도록 돼 있다며 숟가락이라도 들어야 내 결혼식이라는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모습은 오늘 시험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등에서 법원 행정고시 1차 시험이 치러졌는데 응시한 수험생보다 결시생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전 공공기관의 필기시험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고시장으로 향합니다. 발열 체크에 모자 벗고 잠시 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손 소독제도 발라보지만 긴장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올해 법원 행정고시 지원자는 전국 통틀어 1,778명. 그런데 정작 응시자는 809명으로 절반 이상이 고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새 응시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법원 행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응시율이 저조해진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엔 이번 시험을 앞두고 시험 연기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계획돼 있던 시험이라 갑작스레 변경하기가 어려웠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응시자 중 37.5도 이상 발열자는 나오지 않았고 유증상 시 따로 시험을 치르도록 준비했던 예비시험실 이용자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렇게 채용 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안 그래도 메마른 채용 시장에서 취업 준비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부할 공간도 사라지고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줄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취준생들의 삼중고에 맞췄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취업준비생 장영길 씨. 오늘도 학교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기지만 착잡한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이미 어둡던 하반기 취업 시장에 시커먼 먹구름까지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목표로 했던 기업이 지금 채용이 하반기엔 취소가 돼가지고 강제로 다음 학기까지 준비하게 될 것 같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자취하면서 생활비를 계속 벌어야 되는데 최근에 음식점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는 좀 일거리가 줄어서 그만두었고 생활적인 측면에도 좀 타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하반기 채용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인 LG전자가 면접 전형을 2주 미루는 등 채용 일정 연기가 이어지는 데다 채용 자체를 취소하는 회사까지 나옵니다. 하반기 채용 규모도 대폭 줄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상장사 530곳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는 57%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9.7%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갖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려움에 코로나19에 의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겹치면서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상황 악화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신청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제한된 숫자만 열리기 때문에 무슨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이미 열자마자 그 자리가 꽉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날짜가 지금 어느 날짜인지도 불확실하고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도서관을 비롯해 카페 등 취업 공부를 하는 장소조차 찾기 힘들어진 상황.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채용 연기 등 기약 없는 채용 환경이 그 다음으로 꼽혔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속이 희망 대신 절망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상황. 코로나 시대가 낳은 슬픈 대한민국의 한 단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이 줄줄이 조기 폐장하기로 하면서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 피서지를 취재기자가 둘러보니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는 피서객도 이를 관리하는 방역당국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60만 명이 다녀갔지만 지난 21일 조기 폐장하면서 피서객이 뚝 끊겼습니다. 좀이 아니라 아예 안 오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텅 빈 해수욕장과 달리 계곡에는 피서객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늘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장구를 치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둘러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곡에서 마스크 쓰는 분들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벗고 해야 되니까. 마스크 미착용에 벌금을 부과하는 해수욕장과 달리 계곡에서 방역 관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곡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플래카드만 내걸었을 뿐 이를 안내하는 사람도 제지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술한 방역 관리에 피서객조차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실외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해수욕장 조기 폐장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계곡 등 다른 피서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조기 폐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 현장을 취재한 저희 취재진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무료에서 12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성민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 30분 이상 머문 것으로 파악한 시민은 모두 만여 명. 감염법 예방법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집회 현장을 취재한 저희 취재진도 서울대학병원 2곳과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의료진에게 광화문 집회 당시 현장에 머물렀다고 하자 보건소에선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선 검사료는 공단 부담으로 0원이었지만 종합병원 진찰료 명목 등으로 2만 600원이 청구됐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선 집회 참가자라도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료 8만 원까지 본인 부담으로 분류돼 총 11만 7,969원을 내야 했습니다. 집단 유행과 연관돼 중대본이 진단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광화문 집회의 경우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래에 한해서요. 동일하게 지침이 내려가고 저희는 동일하게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병원마다 제각기 다른 명목으로 진찰료가 청구돼 방역당국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중대형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쯤 남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수해 복구를 끝내지 못한 곳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마을 한켠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가재 도구와 망가져버린 가구들이 버려져 나뒹굽니다. 지난 수해로 6명이 숨지고 주택 500채 정도가 물에 잠겨 천여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입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땀수로 정부에서 더 이상 못 오겠다고. 대피소마저 폐쇄돼 집으로 돌아왔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바비는 중심기압 1002헥토파스칼로 최대 풍속은 초속 18m, 시속 65km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30도 넘는 해수면을 지나면서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6일 밤 사이 남해안으로 상륙해 27일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장미보다도 두세 단계 강도가 강한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가 커 태풍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세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면서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1차 때처럼 가구당 일정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번과 달리 소득
중하위 계층에만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공무원 봉급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예산 12조 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1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무너져가는 민생은 하루하루 애가 탄다며 이는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 SNS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현재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미 주말도 없이 고통을 분담해 체력적으로 지쳤다며 조 의원은 고통을 나누고 계신 게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 20%를 삭감하면 얼마가 남는지 아느냐며 조 의원 세비부터 깎으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세부적인 삭감 계획을 만들 땐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중 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츠 정치국 위원이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확정될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탓이었는지 좀 신중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회담은 오전 9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필요성을 협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안을 지렛대로 우리 측에 미중 갈등 상황에 미국 편에 치우치지 말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해서 중국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전문가들은 오늘 회담에서 연내 방안을 못 박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중국 측이 코로나 상황이나 미중 갈등 속 한국의 태도에 따라 시 주석의 방안을 연내에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지지율 급등 또 코로나 효과로 하겠습니다. 예. 자,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이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큰 폭으로 다시 오른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코로나 효과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묘하게 코로나 확산이 맞물리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지난 2월 지지율 상황인데요. 그 지지부진하던 흐름이 이어지다가 2월 셋째 주에 신천지 집단 감염이 나오고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반등한 지지율이 총선 압승까지 이어졌고요. 결국 5월 첫째 주엔 71%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70%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총선 직후에 윤미향 사태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게 잇따라 터지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던 거죠? 네, 그 무엇보다도 그 부동산 문제가 대형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불과 14주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이죠. 그런데 또 곧바로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광화문 집회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8%포인트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 8%포인트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긍정평가 이유 1순위로 코로나 대처가 꼽혔었는데 지난주 24%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37%까지 올라온 걸 보면 분명히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좀 흐름이 다시 또 바뀌었잖아요. 예. 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가 온 건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일반 국민들의 심리가 자연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의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위기 상황이 올수록 이제 대통령에 대해 기대는 그런 심리도 있을 테고 또 여야 모두 이제 상대의 패착에서 오는 반사 효과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지지율 급등 또 코로나 효과의 느낌표는 지지율은 책임감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과 여야 모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지율은 책임감이다. 예. 예.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진영 논리 거부한 진영으로 하겠습니다. 예, 진영 논리 거부한 진영. 예, 운을 맞추는 라임에 이제 신경을 쓴 제목인데 예.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 그 진영 행안부 장관이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했는데 그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여권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소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과거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요즘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때도 반대를 했고요. 예. 그 뭐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려면 다 가야지 반이 가면 너무 불편이 많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 이제 가려면 다 가야지 반만 가면 안 된다. 그 생각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진영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당시에도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네요. 예, 거기다가 단순히 반대했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예. 그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상의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에도 내가 참석했을 땐 논의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사안인데 저런 얘기를 이제 행안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다, 당황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당시에 진 장관 발언 당시에 회의장에 있었던 여당 의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관이 공적인 자리에서 당의 주요 의제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굉장히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앞서 짚어봤습니다만 진 장관이 이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을 이제 애둘러서 언급한 건 역시 이제 광화문 집회 위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여권의 목소리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죠.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다면서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걸 두고 이렇게 무리한 법 해석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이란 게 너무 확대하면 옳지는 않은 거니까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 문제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반됐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진영 장관이 이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장관을 했고 그때도 이제 각을 세우고 장관직을 내놓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장관직을 사퇴를 했고요. 2016년 총선 당시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을 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다시 이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예, 당적이 바뀌어도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진영 논리 거부한 진영의 느낌표는 공직에 진영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예, 공직에 진영은 없다. 자, 이제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일하는 게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일 텐데 저런 발언이 화제가 되는 걸 보면 이 할 말을 하는 게 지금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거다 이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잦아들긴커녕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벼락에 폭염까지 더해 서울 면적의 4배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중국은 계속되는 폭우로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옮겨붙는 불에 All it takes is one spark to jump. I mean, that house wasn't burning a half an hour ago. Neither was that. 집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Just red and orange, and it was coming over the hill there, and it was massiv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는 60만 에이커, 서울 면적의 4배 규모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사흘 새 11,000번 넘게 내려친 벼락으로 400건 가까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6만 명 넘게 대피했는데 살인적인 폭염까지 더해져 진화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중남부 양쯔강 유역 홍수로 산샤댐은 댐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물을 내보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는 세계 최대 불상 러산대불 발까지 적셨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는 깊게 갈라지거나 아예 무너져 버렸고 냉장고부터 각종 쓰레기가 가득 떠내려왔습니다. 북서부 간수성과 남부 윈난성에서도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등 석 달 가까이 이어진 폭우로 중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재앙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소설 패스트에서 작가 알베르 카뮈는 감염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킴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불공평 감정을 심화한 것. 감염병을 향한 심리 반응도 이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감염될까 불안하고 그 다음은 감염자를 혐오하고 마지막에는 감염 책임을 묻는 희생양 찾기에 다다른다죠.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앞에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든 듯합니다.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되어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최근 9일간 2,200여 명 확진자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관련 확진자는 절반이 안 됩니다. 카페 등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절반을 넘는데도 대통령은 방역 긴급회의에서 이 교회와 집회 명단 확보 여부부터 물었습니다. 물론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턱스크를 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측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병원에서 탈출하는가 하면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감염 전문가는 재확산의 근본 원인을 지난달 이 발표에서 찾습니다.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방역 강화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교회 소모임과 행사를 모두 허용했고 내수를 살리겠다며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연휴도 만들었습니다. 외식하고 공연을 보라며 쿠폰도 뿌렸죠. 방역을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신호를 정부가 잇따라 발신해놓고 코로나의 재창궐을 한 집단의 탓으로 돌리며 희생양을 찾는 건 아닌지요. 패스트 작가 카뮈는 감염병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꼬집습니다. 인정할 것은 명백하게 인정하여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 그래야 비로소 패스트가 멎는다며 말입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희생양 찾기였습니다. 소나기가 한 번 내렸다 하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 그 외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는 내려도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되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대구가 34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가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도와 크기는 점점 커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